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태계와 환경 강의를 맡게 된 조영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시부터 3차시까지 현재 우리 지구가 마주치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교수 소개와 강의 소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영국에서 COP21이라는 회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이게 참석을 하셨고, 그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번에는 그 석탄 발전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어, 아직 그 준비가 덜 된 인도라든지 중국의 반대로 감축하는 걸로 협상의 결론을 봤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상징적으로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후변화 시간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외무부 장관이 COP21에 그 당사국 협약 총회에 연설 사진을 송출한 바가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바다 속에 연설대를 설치하고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만큼 투발루란 나라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영향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2월 달에 이 브라질에서 이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터넷 찾아보면 다양한 이런 그 홍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재작년에 이런 홍수 피해를 입은 바가 있는데 작년하고 뭐 올해는 이런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브라질 홍수가 우리나라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론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기상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고 있지만 당장 지금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 커피라든지 설탕, 사탕수 재배지죠.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에 인해서 세계 식량이라든지 경제가 대단히 큰 그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죠.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기상 이변들이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각 주차마다 주제로 정해진 기후변화 강의 시간에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지구촌의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잠깐만요. 제가 제 사진을 줄이지를 안 했네요. 사진을 줄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브라질 투발루에 대한 사진이 제가 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홍수 피해 사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상재해들을 영국의 구호단체인 크리스턴 에이드라는 그런 단체에서 작년도에 그 10대 기상재해 피해액을 기후 붕괴 한 해로 지정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미국의 그 허리케인 피해를 받는 그 누지에나주에 대한 사진이고요. 여기는 독일의 홍수피해, 유럽에서 작년에 이제 홍수피해가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죠.
이런 그 피해액들을 계산해 보니까 1,7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0조 정도, 230조의 어마어마한 그 피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일어난 그 기상재해의 재정적 피해가 이렇게 미국의 아이디아, 영국을 비롯한 독일 이런 홍수, 프랑스, 독일 이런 홍수, 그 다음에 작년 뒤에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이 됩니다. 텍사스의 겨울에 느닷없이 눈이 오고 눈보라가 쳤던 일이 있었어요. 중국 허난성의 홍수, 그 다음에 영국의 홍수죠.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 다음에 프랑스의 한파, 사이클론 야스,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호주의 홍수, 그 다음에 뭐 중국, 필리핀, 일본에 대한 태풍, 이걸 뭐 해마다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런 다양한 피해들이 보신 바와 같이 거의 230조에 가까운 피해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작년에 그린피스라고 알죠? 그린피스가 세계의 그 환경운동, 기후변화라든지 여러가지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단체죠. 그린피스에 있는 우리나라 서울 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우리나라의 대홍수 시나리오를 촬영을 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어요. 돌려봤더니 예측을 해봤더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부산 해수면이 상승 2030년에 우리나라가 해수면 상승이 돼서 국토의 5% 이상이 침수되고 300만 미 이상의 피해가 된다.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이런 곳이 이렇게 침수가 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보여준 바가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또는 유튜브 같은 것을 찾아보면 동영상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 이렇게 침수가 되는 이런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요. 이 부산하고 인천공항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렇지 이 목포라든지 그 다음에 군산, 여수 이런 것들도 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 하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죠. 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에 아카시 꽃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피어나갔냐면 점차적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피고요. 차츰해서 이제 전라북도, 충청도, 그 다음에 경기도까지 올라가고 휴전선 근처까지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차례대로 이렇게 피어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영암, 하동, 나주가 이게 남부지방인데 서울 어린이대공원, 홍농, 수목원 이런 데서도 피고 있다 이 말이죠. 목포, 해남 이런데 남부지방인데 서울도 다 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뒤에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꽃이 피는 시기가 지금 점차 개화가 빨라지고 있죠.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녹화를 하루 전인 3월 1일 날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갑자기 또 봄이 왔죠. 불과 2, 3일 전에 저희들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되니까 벌써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런 꽃들이 필 텐데 꽃들이 피는 시기하고 벌들이 꿀을 빠는 시기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아카시 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봉을 하는 그 양봉업자들이 남부지방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북부지방으로 가야 꽃이 피어야지만이 그 장소로 옮겨가면서 아카시 꿀을 따는데 이게 동시에 피어버리니까 꿀을 딸 수가 없는 꿀을 적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꿀을 사 먹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곤충과 식물 간의 어떤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곤충들이 와서 수정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언밸런스하게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매가 맺지 않게 되고
곤충들은 또 먹이가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농산물 재배 가능 주산지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RCP8도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예요. 8.5라면은 그 지금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과 재배지는 강원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사과를 재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과를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해서 사 먹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뭐 보신 바와 같이 복숭아도 지금은 이렇게 남부지방이 주로 재배가 되겠지만은 강원도 일부에서만 재배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감귤 같은 경우는 지금 귤은 어쩌죠? 거의 제주도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남부지방까지, 심지어 강릉에서도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과 그러면 대구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과 주산지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나주배라든지 나주배는 이미 북부지방에서 이제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장김치 그러면 어디가 유명합니까? 해남이 유명한데 이 해남의 김장김치도 이제 이게 중부지방, 북부지방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이 주산지가 바뀌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그 농작물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아열대성 과일들을 재배하게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방치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게 될 풍경들이 습지라든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국산 사과 나주배, 순천만, 이게 이제 침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제주의 선호초 같은 거, 서해안에 있는 이런 갯벌이라든지 모래사장,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구상나무 같은 경우 한라산이나 지리산 이게 그 정상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게 죽고 있어요. 이게 기후변화의 어떤 지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야생화들, 참개구리나 청개구리나 이런 두꺼비라든지 사양노루 이런 것들도 보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걱정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세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세계는 지금 현재를 전환사회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절대적으로 석탄에 의존을 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서 러시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 액화가스, LPG라든지 이런 가스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서 겨울에 보일러도 가동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또 뭐 차량도 운행하고 있고 산업기지도 이용, 심지어 전기도 생산하고 있어요.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또 작년에 그 중국하고 호주하고 일종의 뭐 갈등이 있어서 미국하고도 갈등이 있어서 호주가 석탄을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니까 느닷없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터졌죠? 요소수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경유차 운행이 잘 안 되는 요소수가 10배, 100배까지 가격이 인상되게 하는 이런 또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석유나 석탄에 의존하는 사회인데 이제 어느 사회로 가야 되냐면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또 뭐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들,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탈석탄, 탈내연기관이 우리 지금 현재 석유로 가는 그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 이런 것도 내연기관을 없애고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가자는 것이고 탈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지금 환경 정책의 화두예요. 전환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특히 공정한 전환 사회를 지금 부르짖고 있죠. 공정한 전환 사회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 공정한 전환 사회라는 것은 글씨가 어째 잘 안 써지네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제가 펜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공정한 전환 사회는 이게 석유나 석탄에 의존했던 사회를 공정한 전환 사회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동안에 이런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양극화 현상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서로 소통해야 되고, 또는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사회인데, 이 전환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은 뒤에서 이것도 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를 하든지 또는 배출을 덜 하든지, 배출을 10을 했다면 여기 흡수나 덜 하는 것도 10으로 해서 이것들을 빼고 0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인데, 유럽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현재 이미 실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대국민 선언을 했어요. 2050년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을 완전히 다루겠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구조도 바꾸고 저탄소 산업으로 산업의 생태도 바꾸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겠다. 전환도 공전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셨죠.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고,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제 생태계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생태계에 대한 모습도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근데 생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태도예요. 태도. 날생 모습태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비롯해서 각종 동식물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식량이 있어야 되고, 다른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먹이가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죠. 서식지가 있어야 되죠. 일할 곳.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회사라든지 뭐 직장이 있어야 되고, 동물들은 자기들 사냥할 수 있는 먹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가를 보는 휴식 장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땅, 물, 공기, 산소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관계로 서로 상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생태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의 시간에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장소 경이자는 게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로 도시, 하천, 공기, 토양, 뭐 생활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도시 환경, 하천 환경, 공기 환경, 토양 환경, 생활 환경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조그마한 연못을 비교를 하더라도 그 연못 자체가 어떤 환경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연못이라면 이 연못이 다른 곳과 구별이 되잖아요. 이렇게 주변과 연못이 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태계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는
재작년부터 코로나 2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 그 다음에 21년,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 중립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뭐 소위 말해서 K 뉴딜이라고도 해요. K 뉴딜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뉴딜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이죠. 그 경제 공황을 이기기 위해서 댐을 만든다, 도로를 만든다는 이런 그 경제 일들의 그 큰 사업을 벌려서 국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급여를 줌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를 일으켰던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코로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의 결론이 휴먼 뉴딜, 휴먼, 사람의 뉴딜.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디지털 뉴딜과 지금 이제 각종 기후변화나 환경에 관련된 그린 뉴딜을 해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일자리 만들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어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선진국으로 인정하게 됐고요. 그런 단계로 갔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이런 디지털 분야나 그린 분야를 잘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 급여를 가지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제 휴먼 뉴딜입니다. 이런 K 뉴딜이나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꼭 환경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업 재취업이라든지 이런데 그 시험 볼 때도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남긴 여러 가지 그 생활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 발자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생태 용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 붕어가 5마리밖에 못 사는데 여기에 100마리가 집어넣으면 연못을 100배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100마리 집어넣게 되면 결국 붕어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생태 용량이에요. 지구가 이만한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하고 해서 우리는 이만큼만 사용해야 되는데, 개발을 너무 많이 해서 이만큼 사용하면 결국은 모든 지구가 이제 파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자 하는 게 이제 생태 면적이고, 그 우리가 남긴 흔적을 우리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장 큰 고민이고 해결할 방법이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우리 생태계를 어떻게,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도 뭐 박쥐라든지 또는 뭐 나중에 원숭이라든지, 이 앞전에 사스 같은 경우 뭡니까? 낙타에서 이렇게 유발됐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야생 동물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장 만들고 택지 만들고 농사 짓고 하는 이런 것으로 땅을 개발을 해버리니까 얘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멧돼지 보기 어려웠는데 요즘 막 도시에도 멧돼지가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럼으로써 야생동물에만 한정해서 살았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사람에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게 돼서 이런 코로나 같은 굉장히 큰 인류 위기가 닥친 건데, 앞으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 5분 정도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 이름은 뭐 여러분 수강 신청이 잘 아실 거이고 전화번호입니다. 그 다음 이메일입니다. 오늘 뭐 쪽지로 여러분들한테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생태학 수질 분야에 받았고, 현재는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진기술개발이라는 환경영향평가 회사의 그런 부사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광주시청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 명예퇴직하고 이렇게 회사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퇴직을 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자격증인데요. 이제 제가 2020년도에 이것을 이제 자격증을 땄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이걸 활용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뭐 숲해설가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을 따서 뭐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주로 이제 환경 분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수질 조사 및 분석 이런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돗물 분야, 상수도 시설 분야, 그 다음에 유생해충학, 뭐 특히 이게 플랑크톤이 조류, 녹조에 대해서도 책을 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그 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고, 또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환경보전협회, 이게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강의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위를 수소곤충, 이게 이제 강의 시간을 하겠습니다. 수소곤충의 생태적인 연구라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녹조에 관련된 어떤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 미세먼지 측정 관리라든지 연구, 이런 연구를 이제 그가 근무하는 동안에 좀 했었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측정하고 확진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진드기 같은 경우도 뭐 살인 진드기에서 뭐 말이 많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제 미리 조사해서 예방하고 뭐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 1차시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지구촌이 멈춰서 우리가 상당히 행동의 제약을 받았고, 특히 여러분들의 학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죠. 작년 경우에 일부 이제 전공 과목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학년이 다양해서 그 대면을 할 수 없는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도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현재 다시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 올해도 비대면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강의에 어떻게 그 적응하고 있는지, 또는 잘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쪽지에 보내드린 전화라든지 또는 이메일이라든지 또 우리 그 출석 사이트에 있는 앱에 있는 쪽지를 이용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나 질문한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잘 해결돼서 중간고사 이후라든지 또는 정관부에 대면으로 조금이라도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차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